장기 2번 환자. 아서 코난 도일. 1장. 늦은 밤 찾아온 손님. 나는 홈즈의 뛰어난 추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회고록을 계속 써왔다. 홈즈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 분석과 추리력을 발휘한 독특한 수사 방법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줬다. 그 가운데는 사건 자체가 시시하거나 너무 흔한 일이라서 소개하지 못한 것들도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이야기는 홈즈의 활약이 두드러진 사건은 아니지만 내용이 너무 특이해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다. 비 내리는 10월 어느 날이었다. 홈즈는 블라인드를 반쯤 내리고 소파에 드러누워 아침에 배달된 편지를 읽고 있었다. 홈즈가 편지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재미도 없는 신문을 던져버리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녁이 되니 바람이 부는 것 같군. 함께 산책이나 할까? 나는 좁은 거실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지겨워서 기꺼이 찬성했다. 3시간 동안 우리는 프리트가와 스트랜드가를 걸으며 다사다난한 요지경 속 세상을 지켜보았다. 세밀한 관찰과 날카로운 추리력을 지닌 홈즈의 독특한 이야기는 나를 즐겁게 했다. 10시가 되어서 베이커가로 돌아왔을 때 사륜마차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의사가 쓰는 마차군. 일반 개업의일 거야.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환자가 많군. 의논할 일이 있어서 찾아온 것 같은데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홈즈가 말했다. 나는 홈즈의 방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추리를 따라갈 수 있었다. 불이 켜진 마차 안에는 버드나무 바구니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 있는 의료기구의 종류나 상태를 보고 재빨리 추리한 것이다. 게다가 우리 방에 있는 불이 켜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를 만나러 누군가 늦은 밤에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우리를 찾아왔을까 궁금해하며 홈즈를 따라 방으로 올라갔다. 방에 들어서자 거친 턱수염을 기르고 얼굴이 갸름하고 창백한 안색의 남자가 일어섰다. 나이는 30서너 살쯤 보였다. 초췌한 얼굴과 좋지 않은 안색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고단한 생활 때문에 힘과 젊음을 모두 소진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의 태도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신경질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았고 일어나면서 벽난로 위에 얹은 가늘고 하얀 손은 의사의 손보다는 예술가의 손이 더 어울릴 것 같았다. 옷차림은 검은 프로코트에 어두운 바지, 약간 색이 들어간 넥타이를 맸으며 수수한 느낌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지 않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홈즈가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퍼시 트래블리언이고 의사입니다. 브루크가 403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신경장애에 대한 논문을 쓰신 분 아니십니까? 내가 물어보았다. 자신의 연구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의사는 창백한 얼굴을 붉히며 기뻐했다. 그 논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출판업자도 실망할 정도로 책이 팔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당신도 의사십니까? 군의관 출신입니다. 저는 신경성 질병에 흥미가 있어서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닙니다. 홈즈 씨, 사실은 브루크가에 있는 우리 집에서
최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밤에도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당신에게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려고 달려왔습니다. 홈즈는 의자에 앉아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잘하셨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사소한 일이지만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말씀드릴 테니 어떤 게 중요한지 판단해 주세요. 먼저 대학 시절부터 얘기해야겠군요. 저는 런던 대학 출신입니다. 교수님들도 매우 유망하다고 기대를 했었고 졸업 후에는 킹즈 칼리지 병원에 근무하면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운 좋게 강직증에 대한 연구로 학계에서 화제가 되었고 친구분께서 말씀하신 신경장애 논문으로 브루스 핑커톤상과 메달을 수상했죠. 그 당시에 저는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로 인정받았습니다. 단, 한 가지 걸림돌은 자금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개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 블래싱턴이라는 낯선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최근에 뛰어난 연구로 큰 상을 받은 버시 트래블리언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내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할 겁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안은 있습니까? 이 사람의 불쑥 묻는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사람에 따라선 다르겠죠. 나쁜 습관은 없습니까? 술을 좋아한다든지. 없습니다. 그럼 좋아요.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서 왜 개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깨를 으쓱하고 가만히 있자 그가 말하더군요. 알겠어요. 알겠어. 자주 있는 얘기죠. 돈 문제 아닙니까? 부둣가에 개업을 하도록 도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어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몇천 파운드가 있는데 그걸 당신에게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니까요. 그러면 저는 뭘 하면 됩니까? 내가 사무실을 빌리고 시설을 갖추고 직원을 고용하겠소. 필요한 모든 건 내가 다 준비할 테니 당신은 진료만 하면 됩니다. 임금이나 그 밖의 모든 비용은 내가 알아서 내겠소. 그 대신 나에게 수입의 4분의 3을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가져가시오. 홈즈 씨, 블래싱턴이 제안한 기묘한 이야기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성모 대축일에 이사를 했고 그가 제시한 조건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블래싱턴도 입원 환자였고 저와 함께 살았어요. 심장이 약해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는 2층 가장 좋은 방 2개를 진료실과 침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피했으며 외출하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생활이 불규칙했지만 한 가지 일만은 변함없었죠.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진료실로 내려와서 장부를 살펴보고 그날 수입 가운데 5실링 3펜스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자기 방 금고로 가져갔어요. 블래싱턴은 투자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리 병원은 개업하자 환자가 몰려왔으니까요.
환자 중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병원에서 근무할 때 평판이 좋았던 저는 곧 유명해졌어요. 몇 년 만에 블래싱턴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홈즈 씨, 저와 블래싱턴의 관계는 이게 전부입니다. 2장. 수상한 환자. 이제 제가 이곳을 방문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블래싱턴이 매우 흥분해서 제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웨스트엔드에서 행해진 강도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장 창문과 출입문에 더 튼튼한 자물쇠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흥분하더군요. 일주일 동안 이상할 정도로 창밖을 내다봤고 저녁 식사 전에 하던 짧은 산책도 중단했어요. 그런 태도로 보아 그는 어떤 일이나 누군가를 몹시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몹시 화를 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차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 같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생기고 나서 병이 악화되고 지금은 처참한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이틀 전에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주소도 날짜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여기 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귀족께서 퍼시 트레블리안 의사의 진료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강직성 발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는 트레블리언 의사께서 권위자라고 들었습니다. 괜찮다면 내일 저녁 6시 15분에 방문하겠습니다. 저는 편지 내용에 큰 관심을 가졌어요. 강직증은 희귀병이라서 연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진료실에서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는 마르고 점잖은 노인이었어요. 러시아 귀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온 남자를 보고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큰 키에 아주 잘생긴 젊은인데 어둡고 날카로운 인상에 가슴과 팔다리는 헤라클레스처럼 건장했습니다. 젊은이는 환자를 부축하고 들어와서 부드러운 태도로 환자를 의자에 앉히더군요. 선생님, 허락 없이 들어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약간 혀짧은 영어 발음으로 말하더군요.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아버님을 진찰하시는 동안 옆에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서 아버지가 발작하는 걸 보면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가 진찰을 받으시는 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 말에 동의했으며 젊은이는 진료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병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어요. 환자는 지적인 사람은 아니었고 가끔 애매한 대답을 할 때가 있었지만 그건 영어가 서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묻는 말에 아무 대답이 없어 환자를 보았더니 의자에 똑바로 앉은 채 경직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시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환자에 대해 동정심과 공포심이 생겼지만 곧바로 의사로서 만족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환자의 맥박과 체온을 기록하고 근육의 경직 상태와 반사작용도 살폈어요. 이런 상태는 지금까지의 진료 경험으로 보아 다른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전에 아밀나이트레이트의 흡입을 써서 효과를 본 적이 있어서 그 효능을 실험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이 아래층의 실험실에 있었기 때문에 환자를 의자에 앉혀놓은 채 약을 가지러 아래로 내려갔어요. 찾는데 시간이 걸려 5분 후에 돌아왔더니 환자가 어디론가 가고 없었습니다. 대기실로 달려갔지만 아들도 보이지 않았고 현관문은 빗장에 채워지지 않은 채 닫혀 있었습니다. 환자를 안내하는 담당 소년이 새로 들어왔는데 행동이 민첩하지 못했어요. 아래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벨을 누르면 달려와서 환자를 진료실 밖으로 안내하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하더군요. 수수께끼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잠시 후에 블래싱턴이 산책에서 돌아왔지만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요즘 들어 가능하면 그와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러시아 귀족과 아들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밤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진료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어제 갑자기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사실 발작이 끝나면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낯선 방에서 선생님이 안 계실 동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환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대기실 앞으로 지나가시는 걸 보고 당연히 치료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제는 몹시 당황했지만 괜찮습니다. 그럼 진찰을 계속하도록 합시다. 나는 30분가량 그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다음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손을 잡고 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블래싱턴은 매일 그 시간에 산책하러 나갑니다. 러시아 귀족 부자가 돌아가고 얼마 지난 후 블래싱턴이 돌아와 2층으로 올라가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왔어요. 누가 내 방에 들어갔습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시오. 올라가서 직접 봐요. 굉장히 불쾌했지만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그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지 미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았더니 카펫 위에 나 있는 발자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발자국이 내 것이란 말이오. 그 발자국은 그의 발자국보다 컸고 조금 전에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몹시 내렸고 찾아온 사람이라곤 그들뿐이었어요. 노인을 진찰하고 있는 동안 젊은이가 블래싱턴의 방에 들어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것도 손댄 흔적은 없었지만 블래싱턴의 방에 침입한 것은 발자국이 증명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겠지만 블래싱턴은 안락 의자에 앉아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저에게 당신을 찾아가 보라고 권유하더군요. 블래싱턴이 이 사건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는 면도 있지만 특이한 사건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신다면 적어도 그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는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괴한 사건을 곧 해명해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떠신지요? 홈즈는 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홈즈가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방문객의 이야기가 끝나자 홈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에게 모자를 건네주고 자신도 모자를 집어들고는 트래블리언을 따라 출입구 쪽으로 향했다. 15분 후에 우리는 부둣가에 있는 그의 진료소 앞에서 내렸다. 우리는 소년의 안내를 받아 훌륭한 카펫이 깔린 넓은 계단을 올랐다. 갑자기 2층에 램프가 꺼지고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권총을 가지고 있어. 더 이상 다가오면 쏘겠어. 무슨 짓입니까? 블레싱턴 씨! 트래블리언이 소리쳤다. 아, 선생, 당신이었군요. 그가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함께 온 사람은 누구요? 그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알겠소. 올라오십시오. 지나치게 행동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램프가 다시 켜졌다. 불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특이했고 목소리와 표정에는 초조함이 나타나 있었다. 그는 매우 뚱뚱했는데 전에는 더 뚱뚱했는지 사냥개 블러드 하운드처럼 뺨이 축 늘어져 있었다. 안색은 창백했고 엷은 갈색 머리카락은 몹시 놀란 탓인지 곤두서 있었다. 홈즈 씨,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트래블리언 씨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싱턴 씨. 그 두 사람은 누굽니까? 왜 당신을 괴롭히려는 겁니까? 그러자 입원 환자는 신경질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말씀드리기 어렵군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홈즈 씨. 남자는 우리를 넓고 쾌적한 침실로 안내했다. 저걸 보십시오. 그는 침대 옆에 놓여 있는 검고 큰 금고를 가리켰다. 홈즈 씨, 전 부자는 아닙니다. 투자라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은행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재산은 이 금고 안에 다 들어있어요. 누군가 이 방에 들어왔다고 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시겠지요? 홈즈는 블레싱턴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저를 속이려 한다면 아무런 조언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홈즈는 기분이 상한 듯 등을 돌렸다. 안녕히 계십시오, 트래블리언 씨. 그냥 가시겠다는 겁니까? 당황한 목소리로 블레싱턴이 소리쳤다. 진실을 말해달라는 것뿐이죠. 잠시 후 우리는 거리로 나와 집을 향해 걸었다. 왓슨, 이런 쓸데없는 일에 가자고 해서 미안하네.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인데 말이야. 난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 어쨌든 두 사람이 온 건 확실해. 또 다른 사람이 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두 명이 이 사건과 관계가 있어. 처음에도 두 번째도 젊은 남자가 블레싱턴의 방으로 들어갔어. 그동안 교묘한 수법으로 나이 든 공범은 의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진찰을 받았던 거야. 그럼 강직정은? 거짓말이야. 의사한텐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병은 쉽게 흉내낼 수 있거든. 나도 직접 해본 적이 있어. 그렇다면 뭘까? 우연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블레싱턴은 외출 중이었어. 진찰을 받는데 그렇게 특이한 시간을 골라왔다는 건 다른 환자가 없을 때 일부러 온 거야. 블레싱턴은 그 두 사람이 누군지 당연히 알고 있을 거야. 그걸 밝힐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 사실을 감추고 있어.
아마 내일이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 내일 아침이면 부둣가에서 소식이 올 거야. 3장. 의문의 죽음. 셜록 홈즈의 예언은 곧 적중했다. 그것도 매우 극적인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쯤 아침이 밝아올 때 가운을 입은 홈즈가 내 침대 곁에 서 있었다. 왓슨, 마차가 우릴 기다리고 있어. 무슨 일이야? 부둣가 사건. 무슨 소식이라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좋지 않은 소식이야. 블라인드를 올리면서 홈즈가 말했다. 이걸 봐. 부탁입니다. 제발 빨리 와주십시오. PT. 연필로 갈겨 쓴 게 보이지? 의사가 이걸 쓸 때 몹시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야. 왓슨, 빨리 가보세. 15분쯤 후 우리는 진료소에 도착했다. 트래블리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사는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다. 무슨 일입니까? 블래싱턴이 자살했습니다. 밤에 목을 맸어요. 의사가 앞장서서 우리를 대기실로 안내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2사람이 위층에 와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언제 발견했습니까? 그는 매일 아침차를 마시는데 7시쯤 하녀가 방에 들어가 보니 그가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무거운 램프가 걸려있던 고리에 목을 매고 어제 보여준 저 상자 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홈즈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위층에 올라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트래블리언이 뒤를 따라왔다. 침실로 들어가자 참혹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민첩해 보이는 경감이 시체 옆에서 수첩에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홈즈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감은 우리를 진심으로 반기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레너 씨.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들었겠죠? 네, 조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공포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보통 새벽 5시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도 그 시간에 목을 맸어요. 계획적인 자살 같습니다. 근육의 경직으로 보니 죽은 지 3시간쯤 되는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방 안에서 이상한 점이라도 발견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세면대에 드라이버와 나사 몇 개가 있었습니다. 밤사이 담배를 많이 피운 것 같습니다. 벽난로에서 담배꽁초 4개가 발견됐습니다. 그럼 담배 파이프는 찾았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담배 케이스는 외투 주머니에 있었어요. 홈즈는 담배 케이스를 열고 하나 남은 담배 냄새를 맡아보았다. 아, 이건 아바나군. 네덜란드가 동인도 식민지에서 수입한 특이한 담배죠. 보통 지프로 쌓여 있고 다른 담배보다 길고 가늘죠. 홈즈는 담배꽁초 4개를 집어들고 돋보기를 꺼내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2개는 파이프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그냥 피웠군요. 2개는 무딘 칼로 잘랐고 나머지 2개는 튼튼한 이빨로 자른 겁니다. 레너 씨, 이건 자살이 아니오.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해입니다.
설마 왜 어설픈 방법으로 사람을 목매달아서 죽입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내야겠죠. 범인은 어디로 들어왔단 말입니까? 현관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아침에 잠겨 있었습니다. 범인이 나간 후 걸어 잠근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발자국이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리면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요. 홈즈는 현관으로 가서 자물쇠를 돌리면서 세밀하게 살폈다. 그런 다음 안쪽에 꽂아 놓았던 열쇠를 빼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침대와 카펫, 의자, 벽난로, 시체, 목을 맨 밧줄을 차례로 조사했다. 충분해. 홈즈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은 밧줄을 끊고서 시체를 조심스럽게 눕힌 다음 시트를 덮었다. 이 밧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홈즈가 물었다. 여기서 자른 겁니다. 트래블리언이 침대맡에서 둘둘만 커다란 밧줄 뭉치를 꺼내면서 말했다. 그는 화재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만약 계단이 불이 나서 타버리면 창문으로 내려가려고 항상 침대 밑에 밧줄을 두었어요. 홈즈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범인들이 수고를 덜었군. 그건 그렇고 이제 분명히 알겠군요. 오후의 사건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벽난로 위에 있는 블래싱턴의 사진을 가져가겠습니다.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군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의사가 소리쳤다. 사건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모두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와 노인, 그리고 단서를 남겨놓지 않고 있는 제3의 인물. 처음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집안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경감, 안내 담당하는 소년을 체포하는 것이 좋을 거요. 트래블리언 씨, 최근에 와서 일하게 됐다고 했죠? 그런데 그 녀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하녀와 요리사가 찾으러 나갔습니다.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아이는 이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살그머니 계단을 올라갔겠죠. 노인이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젊은 남자, 그 뒤엔 아직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홈즈! 뭐라고?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발자국이 겹친 걸 보고 알게 됐어. 어젯밤에 왔을 때 발자국이 누구 것인지 미리 조사해 두었거든. 그들은 블래싱턴의 방으로 들어갔어. 침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철사를 이용해서 문을 열었지.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열쇠 속에 긁힌 자국으로 알 수 있어. 방으로 들어가서는 먼저 블래싱턴에게 자갈을 물렸지. 그는 자고 있었거나 아니면 공포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못했지. 벽이 두꺼워 비명을 질러도 들리지 않았을 거야. 블래싱턴을 묶어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 그때 노인은 등의자에 앉아서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고 젊은이는 저쪽에 앉아 서랍장에 재를 털었어. 세 번째 남자는 방 안을 서성거렸고 블래싱턴은 침대에 앉아 있었을 거야. 마침내 그들은 블래싱턴을 목매달기로 결정을 했어. 그 일은 미리 계획된 일이어서 교수대로 사용하려고 도르래를 가져왔어. 드라이버와 나사는 도르래를 위에 고정시키기 위한 거야. 그러나 벽에 있는 고리를 보고는 수고를 덜게 되었어. 그들은 일을 마치고 서둘러 도망치고 공범이 안에서 문을 잠갔네. 우리는 흥미를 갖고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었다.
홈즈는 매우 세밀하고 미묘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리해갔기 때문에 단서를 하나하나 설명해줘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경감은 그 소년을 수배하기 위해 서둘러 나가고 홈즈와 나는 아침을 먹으러 베이커가로 돌아왔다. 3시까진 오겠네. 그 시간에 경감과 의사를 만나기로 했어. 그때까지 사건의 의혹을 모두 밝혀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식사를 마치자 홈즈는 말했다. 약속 시간에 경감과 트래블리언이 하숙집에 도착했지만 홈즈는 4시 15분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홈즈의 표정을 보니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감, 무슨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그 소년을 찾았습니다. 잘 됐군요. 나도 그 남자들을 찾았소. 그들을 잡았다고요? 3사람이 동시에 외쳤다. 적어도 누군지는 확인했습니다. 블래싱턴과 그 사람들은 경찰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소. 그들의 이름은 서튼, 비들, 헤이워드, 모펫입니다. 워싱턴 은행 강도들이군요. 경감이 소리쳤다. 맞아요. 홈즈가 대답했다. 그럼 블래싱턴이 서튼이겠군요. 그래요. 아, 이제 모든 걸 알겠군요. 경감이 말했다. 트래블리언과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얼굴을 서로 바라보았다. 홈즈는 말했다. 워싱턴 은행 강도 사건을 기억하고 있겠죠. 일당은 5명으로 나머지 1사람은 카틀라이트입니다. 그들은 관리인 터빈을 살해하고 7,000파운드를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1875년에 일어난 일이죠. 5명이 모두 체포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블래싱턴, 바로 서튼이 동료들을 밀고 했던 겁니다. 그자의 증언으로 카틀라이트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나머지 3사람은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기를 몇 년 앞두고 출소한 그들은 석방되자마자 배신자를 찾아내 죽은 동료를 대신해 복수한 겁니다. 그들은 2차례 블래싱턴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3번째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트래블리언 씨,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블래싱턴이 그렇게 흥분하기 시작한 건 신문에서 그들의 석방을 알게 된 날부터입니다. 맞습니다. 웨스트엔드 강도 사건은 그가 우리를 속이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옛 동료들의 복수심을 알고 있어서 가능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숨기려 했겠죠. 수치스러운 비밀이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열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영국 법의 보호를 받고 살아온 셈이죠. 경감, 법이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의의 칼은 여전히 복수의 칼날을 내리고 있군요. 이것이 이번 환자와 부르카의 의사가 관련된 기괴한 사건의 전말이다. 그날 밤 이후 3 살인자는 경찰의 수사에서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았다. 런던 경시청은 불행한 증기선 노라 크라이너호의 승객 가운데 이 3사람이 탑승했다고 추정했다. 그 배는 몇 년 전에 포르투갈 연안, 오포르트 북쪽에서 몇 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난파했고 승객 전원이 죽었다. 안내를 담당했던 소년의 재판은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중단되었고 당시 부르카의 미스터리라 불렸던 이 사건은 아직까지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았다.